기성세대와 그리고 군인들을 보면 청년 세대의 활동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그냥 청소년 전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향후 교회에서 코로나19 이후에도 혹은 19 이전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청소년 사역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기에 한국 교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교회 학교 학생의 감소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위기 상황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한 사회의 미래는 그 사회의 청소년들에 의해 좌우되며 교회의 미래 또한 그 교회의 청소년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디지털 사회와 언택트 시대에 적응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그리고 삶의 질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교회 청소년의 교육과 사역의 방향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기의 개념이나 청소년 인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기라고 하는 용어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에서 청소년기는 미성숙한 아동기에서 성숙한 성인기로 이동하는 성장의 시기 혹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전환기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전환기의 맥락에서 청소년은 건전하고 밝은 심성으로 바람직하게 성장할 가능성과 정반대인 부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의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를 우리는 부적응의 시기, 제2의 반항기 혹은 고민 고통의 시기, 초조 불안 갈등의 시기, 행동에 중용이 없는 시기, 심지어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청소년기는 인생에서 단순히 스쳐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독특한 요구와 도전을 함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청소년 연령의 기준은 법률 규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주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의 연령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미만으로 보통 아동은 초등학생 정도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정도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인구 및 구성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총 인구의 16.5%인 854만 명으로 1982년부터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1982년에 1420만 명이었던 청소년 인구는 40년 후인 2020년 올해에 6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향후 40년 후인 206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445만 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학령 인구는 전년 대비 2.8% 감소한 782만 명으로 총 인구의 15.1%를 차지하고 있고 총 인구 중 학령 인구 비중도 계속 감소해서 2060년에는 10% 아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령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5.2%, 중학교 2.6%, 고등학교 2.7%, 대학교 4.6%로 나타났습니다. 학년 인구로 볼 때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총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시기를 이 발달 특성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으로 구분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시작을 알리는 사춘기는 주로 청소년 초기에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급격한 신체적,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신체적 변화로는 호르몬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남자는 남성 호르몬,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호르몬들로 인해서 청소년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또한 성장 급등의 시기입니다. 남녀 모두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성장 급등 시기는 10세에서 12세 정도이고 남성은 12세에서 13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대략 2, 3년 정도 빨리 경험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특성의 변화로 청소년들은 아동기와 비교하면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신체적 변화 정도를 친구들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신체 발달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거나 심지어는 신체적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청소년의 성격이나 자존감이나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 특성입니다.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성호르몬 분비의 변화는 청소년의 성욕구 발달을 동반하며 남녀로서의 성역할 그리고 성정체감의 심리사회적 과제를 동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성에 관한 관심과 성욕구를 갖는 것은 성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지는 이 청소년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청소년은 이런 성욕구에 대해서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수치심, 죄책감 등 부정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만일 성충동을 충분히 조절하지 못하면 성행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청소년들의 성행동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성역할을 처음 습득하는 시기로서 성인 남녀로서의 성역할 정체감을 수용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하는 일은 성인기의 발달 과업인 결혼 및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입니다. 청소년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인지 능력이 확대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의 인지적 수준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이상이나 가능성의 세계를 중시하고 구체적 사물에 한정하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며 조합적인 사고가 발달합니다. 이런 인지적인 사고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청소년은 여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형식적 조작기의 부정적 영향은 청소년 자신과 타인의 사고와 감정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아중심성을 부추깁니다.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은 두 가지의 특징적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상의 청중입니다. 상상의 청중이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지나치게 과장된 자의식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요란한 옷차림이나 청소년들의 죽음에 대한 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적 우화입니다. 개인적 우화란 청소년 자신의 감정과 사고는 너무나 독특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인적 우화의 예는 청소년의 첫사랑이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죽더라도 자신은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불멸의 신념 때문에 사고에 의한 사망이나 임신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정서적 특성입니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과도한 과업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서적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는 급속한 신체 발달과 호르몬 변화, 그리고 인지적 변화로서 형식적 조작 능력의 획득, 자기 이해의 발달, 사회적 역할의 확대, 부족한 영양 섭취, 입시 준비에 따른 극심한 피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감정을 이해하며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부정적인 정서로는 우울이나 불안이나 외로움이나 죄책감이나 그리고 분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서적인 특성은
성별에 따라 정서적인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특성입니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획득하려고 시도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통제하려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잦은 갈등이 일어나고 가족보다는 친구와의 활동에 몰두합니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애착 대상은 부모에서 친구로 바뀌면서 친구는 청소년의 생각이나 행동의 중거틀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친구와의 관계를 축소하면서 그 관계를 스마트폰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스마트폰에 곁을 내어주면서 청소년의 인간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혼자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져 남자나 여자나 혼자 살아도 별 지장이 없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환경은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 약화, 나홀로 문화 확산, 중독 매체에 대한 무방비 노출 등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은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은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26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외생 변수인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삶의 환경은 부정적인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을 건강과 안전 및 행동 지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 차원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입니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살펴보면 2019년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은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시 말하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우울감 경험률을 보면 2019년 중고등학생 10명 중 3명 정도는 최근 1년 동안 심각한 우울감을 경험하였고, 그 우울감 경험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것도, 그리고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도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사망자 수 및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청소년 사망자 수는 2017명으로 2010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전년 대비 3.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사망자 10명 중 6명 정도가 남학생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망 원인은 1위가 자살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안전사고입니다. 자기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에서 안전 및 행동에 대한 부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입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019년 10대 청소년의 10명 중 3명 정도가 바로 이 스마트폰에 의한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중학생이 가장 많고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도 4명 중에 1명 정도가 바로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흡연과 음주 실태입니다. 2019년 중고등학생 100명 중 7명 정도가 최근 30일 내에 흡연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생의 100명 중 3명 정도가, 고등학생은 100명 중 10명 정도가 최근 한 달 내에 흡연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9년 중고등학생 100명 중 15명 정도는 최근 한 달 내에 음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생의 100명 중 8명 정도가, 고등학생은 100명 중 22명 정도가 최근 한 달 동안에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SNS를 타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담배와 술은 하나의 유행처럼 소비되면서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가출 경험 및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가출 경험 및 이유를 살펴보면 2019년도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고등학생 100명 중 4명 정도는 최근 1년 내에 가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가출 경험이 많았고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들보다 가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중요한 이유는 부모님과의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업 문제,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이게 우리나라 청소년이긴 하지만 교회 청소년도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 세대인, 다음 세대인 청소년의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런 청소년계 발달 특성에 따른 적응이라는 발달 과업 외에도 공부와 상급학교 진학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특히 청소년은 이어폰으로 귀를 막고 마스크로 입을 막아서 소통의 통로를 단절하려고 하는 나홀로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삶의 질 지표를 근거로 교회에서 청소년의 영성 함양과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첫째, 목회자 중심 또는 성인 중심이 아니라 청소년 중심으로, 둘째, 청소년의 문제 해결 중심이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셋째, 청소년의 약점이나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그들의 강점이나 장점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준비하거나 대처해야 될 방안을 7가지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청소년을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존재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적 사명을 위임받았다라는 소명의식의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의 현실과 문제에 대해 교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민감성과 청소년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세상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은 복음을 세상에 외치는 역할을 견지하면서 청소년의 현실과 문제 예방과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들은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주체적인 역량을 지닌 인격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와 모든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교회 온라인 예배 보조, 조부모 세대에게 온라인과 관련된 도움 제공 등의 자원봉사자 역할을 청소년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교회 사역의 참여 기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와 신앙교육에서 예수님을 포함해서 성경 속의 인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청소년 시절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준비하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책이나 TV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성경 속 인물들의 청소년 시절을 통해서 청소년들도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교회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만 합니다. 청소년들의 삶의 질 현황에서 보았듯이 교회 청소년들도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회는 목회자와 교회 교사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문제에 따른 맞춤형 접근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면 면접이나 전화 상담이나 SNS를 활용하면서 청소년에게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답을 제시해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도와주고 믿음을 심어주며
감사하는 마음과 성향을 갖도록 상담하고 돕는 과정에서 이런 상담 내용의 비밀 보장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그런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와 같은 부모 교육과 효율적인 대화의 방법, 중년기에 대한 교육,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문제나 고민의 배경에는 결국 부모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가업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는 건강한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도 어려운 부모 역할 외에도 윗세대의 자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샌드위치 세대이므로 교회 내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변화된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일이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교회의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교회 청소년과 그 친구들의 신앙생활과 활동을 위해서 교회 간의 협력, 교회와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청소년 기관, 우리 주위에도 보면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 문화센터,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진로 직업체험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청소년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런 청소년 기관을 연계 체계를 맺어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활동의 장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목회 현장에 부응하기 위해 신학교육의 새로운 접근과 교과과정의 변화 및 전문 사역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청소년 전문 사역을 감당할 전문가인 청소년 사역자를 구체적으로 양성하고 또 교회에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교는 21학년도부터 청소년학과를 통해서 주일에는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자로 섬기며 평일에는 청소년 현장에서 청소년 전문가로서 활동할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를 양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침내 신학대학교 청소년학과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